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시더니 돌아가시니까 오셨어요? 25살 청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어요. 제 눈, 제 코, 제 턱선. 30년 전 거울 속에 있던 얼굴이었거든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천억짜리 회사를 움직이는 입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장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저는 결제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수백억짜리 투자안이었거든요. 이런 걸 하루에 서너 건씩 처리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동생 정우였습니다. 형? 정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한 박자 느리고 조심스럽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형수님이 아니, 수진 형수님이. 저는 펜을 멈췄어요. 정우가 그 이름을 꺼낸 건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서 그 이름은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년 이름은 이 집안에서 꺼내지 마라. 25년 동안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돌아가셨대. 형? 펜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책상 위에 떨어진 만년필이 서류 위에 잉크 자국을 남겼어요. 수백억짜리 투자안 위에 검은 줄이 그어졌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위암이었대. 3년 동안 투병했다더라. 어제 새벽에. 정우의 말이 거기서 끊겼어요. 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암과 싸웠다고요. 저는 그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신규 사업 확장하고 해외 법인 세우고 경제지 인터뷰하고 그러는 동안 그 사람은 항암제를 맞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이 어디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수원이야. 형, 근데 어디냐고. 정우가 장례식장 이름을 말해줬어요. 저는 그걸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새겼어요. 수원. 수원이었구나. 25년 동안 수원에 있었구나.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성그룹 본사 43층. 이 도시의 절반이 제 발밑에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천억 자산, 직원 2만 명, 계열사 12개. 제가 도장을 찍으면 공장이 돌아가고 고개를 끄덕이면 수백 명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전화 한 통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어요. 아픈지 건강한지 살아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겁니다. 무서웠으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25년 전에 제가 떠오를 테니까. 아내한테 한마디 못하고 창문 뒤에 서 있던 그 비겁한 남자가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안쪽, 서류 밑에 숨겨둔 봉투 하나. 비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물건이에요. 25년 동안 이 서랍에서 꺼낸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돌아가신 날, 한 번은 회장 취임식 날, 결혼 사진이었어요. 빛이 발해서 누렇게 변했더라고요. 사진 속에 수진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24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그 옆에 서 있는 27살의 저는 어깨를 잔뜩 펴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재벌가의 장남, 아름다운 아내, 탄탄한 미래,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수진 씨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던 뒷모습. 수진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쫓아가지 않았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뒷모습이 제 기억 속 수진 씨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정 사진이 되었다고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11시에 이사회가.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비서가 잠깐 멈칫했어요. 3년 동안 저를 수행한 비서인데 제가 일정을 통째로 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사회도 장관 면담도 해외 바이어 미팅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도 오전 이사회는 마치고 병원에 갔습니다. 전부요? 전부. 비서가 더 묻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겠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연락하려다 멈췄어요. 아무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장으로서 가는 게 아니니까. 한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전 남편으로서 가는 거니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혼자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도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어요. 내비게이션에 수원 장례식장 주소를 찍었는데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거든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라는 기계음이 울렸을 때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25년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사람의 장례식에 제가 갈 자격이 있는 겁니까? 수천억짜리 회사를 가지고도 그 사람한테 밥 한 끼 못 사줬는데, 아픈 줄도 몰랐는데, 3년 동안 혼자 암과 싸운 줄도 몰랐는데, 그래도 갔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이미 25년을 후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안 가면 남은 인생 전부를 후회로 채울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차로 1시간 거리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회장실에서 수백억짜리 도장을 찍고 있을 때 1시간 거리에서 그 사람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수천억짜리 회사를 움직이는 이 손이 수원으로 가는 핸들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수원 장례식장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도 한참 동안 내리지 못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거든요. 매일 아침 면도하면서 보는 얼굴인데 그날따라 늙어 보였습니다. 55년을 산 얼굴이 아니라 100년은 산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렸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전처 장례식에 왔다는 게 알려지면 내일 아침 경제지 사회면에 뜹니다. 그게 무서웠느냐고요? 아니요. 기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수진 씨 장례식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서도 조용히 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저 때문에 소란스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장례식장 입구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국화향이 문 밖까지 흘러나왔거든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다리가 굳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수진 씨가 사진으로만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25년 동안 살아있겠지 하고 외면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없어졌다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요. 10분을 서성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사이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어디 조문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25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않은 이름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진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이수진 씨요.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무실이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이 무거웠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그 20m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어요.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가는 길은 한 번도 무겁지 않았는데 이 복도는 걸을수록 다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국화였어요. 하얀 국화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사진 하나. 수진 씨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본 그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더라고요. 볼 옆으로 웃음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이마에도 잔주름이 보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24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간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24살 때 결혼사진에서 봤던 그 눈. 따뜻하고 맑고 한 점 원망도 없는 눈. 25년이 지났는데 그 눈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향을 올리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떨려서 향에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라이터를 3번이나 튕겼습니다. 옆에 있던 조문객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라이터를 대신 켜주셨어요. 가까운 분이셨나 봐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깝다고 해야 합니까? 멀다고 해야 합니까?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으로 만든 건 저인데 그것도 제 손으로요. 향을 꽂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25년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어요. 보고 싶었다고요? 그건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래. 고개를 들었을 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주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상주석에 청년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왼쪽 팔에 흰 완장을 차고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어요.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눈매가 같았습니다. 코가 같았어요. 턱선이, 이마가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저를 복사해 놓은 것 같았어요. 아니요, 복사가 아닙니다. 그 얼굴은 제 젊은 시절 그 자체였어요. 30살 때의 저. 결혼식 날 어깨를 잔뜩 펴고 서 있던 그때의 저. 누렇게 바른 사진 속에만 있던 그 얼굴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부정하고 있을 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기 상주분이 고인의 아들입니까? 네, 외아들이래요. 외아들. 어머니 혼자 키웠다고 하더라고. 참 대단한 분이야. 여자 혼자서 아들을 저렇게 반듯하게 키웠으니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이 올해 몇 살인지 아십니까? 25이라고 했나? 어머니 장례 치르느라 고생이 많아. 얼굴이 참 잘생겼어. 아버지를 닮았나 봐. 25. 이혼하고 정확히 25년. 머릿속에서 숫자가 맞춰졌습니다. 이혼할 때가 결혼 3년 차. 수진 씨 나이 27. 그로부터 25년. 아이가 25. 맞았어요. 수진 씨가 그 집을 나갈 때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캐리어 하나 끌고 현관문을 나서던 그날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뒷모습만 봤습니다. 뱃속에 제 아이가 있다는 걸 모른 채로 왜 말하지 않은 겁니까? 왜 숨긴 겁니까? 재벌 며느리 위자료면 수십억이에요. 한 푼도 안 받고 나갔잖아요. 아이가 있었으면서 그 돈이면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왜 빈손으로 나간 겁니까?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얘졌어요.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수천억짜리 회사를 가진 남자가 동네 장례식장 플라스틱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다시 상주석을 봤어요. 청년이 마지막 조문객을 보내고 나서 잠깐 혼자가 되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얼굴. 피곤하고 슬프고 그런데 울지 않으려고 턱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모욕을 당해도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도 울지 않으려고 턱을 꽉 깨물었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도 울면서 하소연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웃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버릇이 아들한테 그대로 갔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마스크 안쪽이 젖었어요. 모자책 밑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닦지 못했습니다. 손이 의자를 놓으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 저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2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제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혼자 상주석을 지키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의 아들이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을 겁니다. 재벌의 핏줄이 어머니 혼자 설거지해서 번 돈으로 컸을 겁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인데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25해를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43층 회장실에 앉아서 수백억짜리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제 사진 속에 있습니다. 하얀 국화 한가운데에서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눈으로 웃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25년 전에 멈췄어야 할 심장이 그제서야 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한성그룹 장남이 그런 집안 출신을 데려온다고? 꼴이 뭐냐? 수진 씨는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경영학과. 저는 재벌 2세였고 수진 씨는 지방 소도시에서 올라온 장학생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고백했어요. 수진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선을 그었어요. 집안이 안 맞아. 끝내라. 저는 그때 한 가지는 해냈습니다. 어머니한테 맞섰어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그 한마디를 했어요. 아버지가 중재하셨고 어머니는 결국 허락은 하셨지만 축복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하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아버지 사업 파트너. 그 사이에 수진 씨 쪽 하객은 30명이 채 안 됐어요. 수진 씨 아버지가 양복이 익숙하지 않으셨는지 연신 넥타이를 고쳐 매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런 사돈을 둔 것도 팔자야. 옆에 있던 신우이한테 한 말이었는데 일부러 수진 씨 귀에 들리게 한 거였어요. 수진 씨가 부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웃었어요. 끝까지 웃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에 남은 수진 씨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부케를 잡은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신우는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룹에서 말단 이사였고 수진 씨는 살림을 하면서 회사 근처 작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오늘 반찬 계란말이야. 당신이 좋아하잖아. 수진 씨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면서 웃던 얼굴.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면 수진 씨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빛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평범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엌이 눈에 선해요. 흰색 타일, 작은 냄비, 나란히 놓인 컵 2개. 그때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전부여도 충분했어요.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 설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가 수진 씨를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친척 어른들 20명이 넘게 오셨는데 수진 씨 혼자 상을 차렸어요. 시누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수진 씨가 차린 상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국이 짜. 입맛도 그 집안 수준이야.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할게요. 저는 옆에 앉아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은 게 제가 한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를 했어야 해요. 어머니, 국 맛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됐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2번째 설은 더 했어요. 수진 씨가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하고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12시간을 꼬박 일했어요. 저녁에 친척들이 돌아가고 수진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너 1년 내내 뭐 했냐? 전이 기름에 절었어.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집안에 왜 있는 거야? 수진 씨의 어깨가 떨렸어요. 고무장갑을 낀 손이 싱크대의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네, 어머니. 내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저는 거실에서 그걸 듣고만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이가 없었어요. 산부인과를 다녔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시간이란 건 없었어요. 3년이 다 되도록 시도 못 받는 년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냐. 명절 친척 모임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요. 수진 씨가 떡국을 나르다가 멈췄어요. 손에 들린 쟁반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모, 고모, 사촌 영수, 사촌 동서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그 말을 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수진 씨를 보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어요. 누군가 에이,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그런데 이 집안에서 어머니한테 맞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수진 씨가 쟁반을 식탁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리는 안 냈어요. 이 집에서 소리내어 우는 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요. 숟가락을 내려놓은 게 전부였어요. 쫓아가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수진 씨 손을 잡고 우리 나가자 했어야 해요. 아니면 어머니한테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했어도. 그런데 저는 앉아 있었어요. 재벌가 장남이 어머니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직원 10,000명한테는 결제 한 번에 수백억을 움직이면서 어머니 앞에서는 숟가락 하나 내려놓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수진 씨 방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요. 어머니가 그룹법무팀에 직접 의뢰해서 만든 거였어요. 협의이혼 합의서라는 글자 위에 벌써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참견인 란에 며느리가 서명할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수진 씨가 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식탁 위에 놓인 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수진 씨,
네. 이거 알아요. 어머니가 놓고 가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울음을 다 울고 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이미 혼자서 다 삼킨 뒤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수진 씨 앞에 앉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말하겠다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못한 말을 그날 갑자기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전날 밤이었어요. 수진 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은 또렷했습니다. 한 번만 물을게요. 어머니한테 말해줄 수 없어요? 한 번만. 나 보내지 말라고.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 한마디면 돼요. 저는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 씨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이 집안에서 버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마지막 줄 하나를 잡고 있는 눈이었어요. 제가 그 줄이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 뭔가가 꺼지는 게 보였어요. 불이 꺼지듯이 천천히. 알겠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3년 동안 이 집에서 쌓인 것 중에 자기 것은 그 캐리어 하나뿐이었다는 뜻이에요. 갈게요. 재벌 며느리였습니다. 위자료만 해도 수십억은 됐을 거예요. 재산 분할하면 더 받을 수 있었고요. 변호사 한 명만 쓰면 되는 일이었어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서류에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 씨가 직접 그렇게 쓴 겁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서류에는 위자료 항목이 있었는데 수진 씨가 줄을 긋고 없음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수진 씨, 이건 됐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수진 씨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4층인데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들렸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들려요. 저는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어머니,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재벌가 장남이 어머니한테 그 한마디를 못했어요. 직원 2만 명한테는 한 번의 결제로 수백억을 움직이면서 아내 앞에서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25년. 저는 그 한마디의 무게를 지고 살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와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만 빙빙 돌았어요. 25, 25년. 임신 6주면 이혼할 때 이미. 왜 말하지 않은 겁니까?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한 회장님 맞으시죠?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턱까지 오는 짧은 머리에 흰 뿌리가 보였고 버건디색 집업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울었다는 게 얼굴에 다 보였어요. 누구십니까? 박영자예요. 수진이 친구.
수진이 친구.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 씨한테 친구가 있었구나. 25년 동안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구나. 저는 그것조차 몰랐어요. 수진이가 회장님이 혹시 오실 수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수진 씨가요? 네. 죽기 한 달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이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 좀 얘기해줘. 그랬어요. 그이. 수진 씨가 저를 그이라고 불렀다고요. 25년 동안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혼자 아이를 키운 사람이 전 남편을 원망도 아닌 그이라고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장례식장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자판기 커피를 하나씩 뽑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 씨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영자 씨가 종이컵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을 한 번 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이가 이혼할 때 임신 중이었던 거 아세요? 알고 있었냐고요. 1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25살 청년의 얼굴을 보고요. 오늘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영자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25년치 한숨이 웃음 모양으로 나온 거였습니다. 이혼 서류 도장 찍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수진이가 산부인과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임신 6주래요. 6주. 수진이가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 영자야, 나 어떡하지? 아이가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자판기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남편한테 말해. 그랬더니 수진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영자 씨가 잠깐 멈췄어요. 눈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말하면 시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을 거야.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에 그런 말을 했었대요. 애만 낳으면 내가 기를 필요 없어. 우리가 키운다. 수진이는 그 말이 협박으로 들렸던 거예요. 재벌가잖아요. 법률팀이 있고 돈이 있고 양육권 소송하면 수진이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만 빼앗고 며느리는 내쫓는 거. 어머니한테 며느리는 필요 없었으니까. 대를 이을 손주만 있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숨긴 겁니까? 네. 아이를 지키려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수진이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판기 커피의 플라스틱 뚜껑이 시야에서 흐려졌어요. 그런데 회장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자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진이가 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대요. 이혼 전날 밤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인데 어머니한테 한 번만 말해줘. 나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했어요. 네. 회장님이 아무 말 안 했다고. 네.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임신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 사람이 나를 잡으면 아이가 있다고 말하려고 했어. 근데 아무 말 안 하더라. 숨이 막혔습니다.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했으면 수진 씨가 임신 사실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25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때 결심했대요. 이 사람은 아이가 있어도 안 변할 거야. 아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결혼은 아이한테 더 독이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영자 씨가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식은 커피의 온기조차 필요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위자료 한 푼 안 받은 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재벌 며느리 위자료면 수십억이에요. 수진이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재산 분할도 안 했고요. 제가 미쳤냐고 했더니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영자 씨가 울음을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구걸하면서 살기 싫어. 나도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돈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 내 손으로 키울 거야. 그렇게 나갔습니다. 캐리어 하나 들고 뱃속에 6주짜리 아이를 품고 재벌가에서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수원에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짜리. 수진이 통장에 남은 게 그게 전부였어요. 300만 원. 제가 그날 결제한 투자안이 800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300만 원으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어요. 출산할 때 저밖에 없었어요. 병원비도 겨우 마련했고요. 수진이가 아들을 낳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영자야, 이 아이 아빠 닮았다. 참 잘생겼다. 그랬어요. 낳자마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종이컵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어요. 그 뒤로 25년이에요, 회장님. 영자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25년의 조각들이 쏟아졌어요. 식당 설거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출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에서 야근,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병원 한 번 안 감. 그 돈이면 아이 분유를 살 수 있으니까. 서준이가 자라면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공부를 잘했다고. 수진 씨가 그게 제일 자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서준이 중학교 때 김치찌개 집이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서준이 학원비 냈어요. 회장님, 수진이가 아들한테 아버지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렇게 말했대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요. 서준이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다만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착한 사람, 약한 사람. 그게 수진 씨가 25년 동안 아들에게 해준 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착하지만 약한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리고 회장님, 영자 씨가 울음을 삼키면서 말했습니다. 매년 회장님 생일에 수진이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뭐라고요? 케이크요. 작은 거. 딸기 케이크. 매년 25년 동안 촛불 꽂고 서준이랑 둘이 앉아서 촛불 불고 서준이한테 이렇게 시켰대요. 영자 씨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서준이가 매년 그렇게 빌었대요. 아빠 얼굴도 모르면서 테이블 위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장례식장 카페 한 구석에서 한성그룹 회장이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은 채로, 모자도 쓴 채로, 자판기 커피가 엎어져서 테이블 위에 퍼졌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진 씨, 25년 동안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설거지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한테 아빠 욕을 한 번도 안 하고 매년 제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그 사람이 재벌한테 받은 게 뭡니까? 캐리어 하나 들고 나간 게 전부잖아요. 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맞고 남편한테 한마디 보호도 못 받고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나가서
저는 그동안 43층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자 씨도 울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이 이상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봤어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울음이 겨우 가라앉았을 때 영자 씨가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수진이가 15년 전에 회장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서준이 사진도 넣어서. 편지요? 네. 서준이가 10살 때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랑 수진이가 쓴 편지. 회장님 사무실 주소로 보냈어요. 저는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답이 없었대요. 수진이가 한 달을 기다렸어요. 2달, 석 달, 답이 안 오니까 영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구나. 아이한테도. 그렇게 생각하고 미련을 끊었대요.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본 게 아니에요. 도착을 안 한 겁니다. 누군가 가로챈 거예요. 그 편지가 제 손에 왔으면, 아이 사진을 봤으면 15년 전에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누가 가로챘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영자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수진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나는 그 사람 원망 안 해. 다만, 거기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울었어요. 영자 씨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추더니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회장님, 수진이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회장님 앞으로 쓴 거 서준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서 날이 밝을 때까지 있었어요. 새벽 3시, 4시,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이 다 돌아가고 직원들도 줄었어요. 사무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거기 제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오늘 알았습니다. 한서준. 수진 씨가 제 성을 따랐더라고요. 25년 동안 저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한테 제 성을 줬어요. 떠나면 또 25년 전처럼 될 것 같았거든요. 뒷모습을 보고만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장례식장 로비에서 밤을 샜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자판기 커피를 4잔째 뽑았는데 한 잔도 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에 넣으면 아무 맛도 안 났거든요.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국화향이 코를 찔렀어요.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상주석 옆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든 건지 기절한 건지 검은 정장을 입은 채로 신발도 안 벗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완장은 아직 팔에 감긴 채였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아들의 자는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처음이에요. 다른 아버지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매일 보는 얼굴을, 저는 25년 만에 처음 보는 겁니다. 오른손을 배 위에 올리고 자고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잡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너는 어릴 때부터 배 위에 손 올리고 자더라고 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가 저와 똑같은 잠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런 뜻인 줄 몰랐습니다. 잠버릇 하나에 무릎이 꺾이는 기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서준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수진 씨도 보였어요. 눈매는 저를 닮았는데 감은 눈꺼풀의 곡선은 수진 씨였습니다.
코는 제 코고 입은 수진 씨 입이었어요. 두 사람이 한 얼굴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첫 울음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도, 첫걸음마도, 첫말도. 아빠라는 말을 배울 때 옆에 아빠가 없었어요. 입학식도, 졸업식도, 아팠을 때도 25년치의 빈자리가 이 간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어요. 장례식장 구석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서 서준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깨울까봐 담요 끝을 여미는 손이 떨렸어요.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한테 이불을 덮어주는 건데 그게 장례식장 간이 침대 위였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돌아서려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멈췄습니다. 서준이가 눈을 뜬 거였어요.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담요를 덮어줄 때 이미 깨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준이가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침 6시에 장례식장, 국화향 사이로 마주한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아직은 남남이었습니다. 서준이의 눈이 차가웠어요. 어젯밤 잠든 얼굴에선 수진 씨가 보였는데 깨어있는 눈에는 수진 씨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벽 같은 눈이었어요. 저를 알아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조문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너 나를 알고 있었어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듯이 날씨 이야기하듯이 15살 때 알았어요. 인터넷에서요. 15? 10년 전 서준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한성그룹 회장 한정수 검색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있었어요. 서준이가 간이 침대에서 일어섰습니다. 저와 키가 비슷했어요. 아니, 저보다 조금 컸을 수도 있습니다. 25살의 체격이 55살의 체격보다 당연히 좋지요. 사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 엄마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면 엄마가 힘들어할 테니까. 서준이가 담요를 접었습니다. 제가 덮어준 담요를 아무 말 없이 정확하게 4번 접어서 간이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왜 안 찾아오는 걸까? 재벌이잖아요. 사람을 시켜서 찾으려면 하루면 되잖아요. 수원이 서울에서 얼마나 먼데요.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1시간. 고작 1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서준아. 처음에는 이유가 있겠지 했어요. 바쁘니까. 회장이니까. 나중에 오겠지. 서준이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의 웃는 얼굴. 하얀 국화 사이에서 빛나는 그 얼굴을 잠깐 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안 오더라고요.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도. 3년이에요. 3년 동안 항암 치료 받았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밥을 못 먹어서 30kg대까지 빠졌어요. 그래도 안 왔어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소리를 지르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담담하게 사실만 나열하듯이 25년의 부재를 읊는 그 목소리가 엄마가 새벽 4시에 식당 나갈 때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항암제 살 돈이 없어서 식당을 넘길 때 당신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엄마가 토하면서 항암 치료 받을 때 제가 등을 문질러 줬어요. 새벽 2시에 엄마가 아파서 잠을 못 잘 때
제가 약을 타다 줬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숨이 가빠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서준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저는 43층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결제를 하고 해외 출장을 가고 경제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토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저는 사업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서준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턱을 깨물었어요. 수진 씨의 버릇. 울지 않으려고 턱을 깨무는 그 버릇. 엄마가 죽을 때까지 당신 이름 한 번 원망 안 했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엄마가 평생 한 말이 그거예요. 서준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수진 씨처럼 엄마는 원망 안 했어요. 서준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근데 나는 달라요. 나는 원망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못이 박히듯이 빼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나는 내 아버지다.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어요. 회장 취임식 연설보다 수천억짜리 계약서 서명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준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공백이 만든 웃음이었어요.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짜리 회사를 굴리는 입에서 두 글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서준아. 서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3초, 5초, 긴 시간이었어요. 그 말이 25년이나 걸린 거예요? 돌아섰습니다. 서준이가 돌아서서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수진 씨 사진에 향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넓지 않은 어깨, 검은 정장, 흰 완장. 25년 전 수진 씨의 뒷모습과 똑같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던 수진 씨.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쫓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25년 전에는 못했습니다. 창문에서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수진 씨가 아파트 현관에서 사라질 때까지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쫓아갔으면, 한 발짝만 내디뎠으면 수진 씨가 돌아봤을 겁니다. 수진 씨가 임신 사실을 말했을 겁니다. 25년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한 발짝을 못 내디뎌서 25년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잃지 않겠습니다. 서준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장례식장 국화향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에는 장례식 3일차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이는 그 뒤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조문객을 맞이하고 고개를 숙이고 향을 올리고 그 사이에 제가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원망할 자격이 없으니까. 25년 동안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인 척. 코트깃을 세우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 한성그룹 회장이 동네 장례식장 로비 소파에서 사흘째 버티고 있는 꼴이 뭡니까? 비서한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어요. 이사회, 해외 바이어, 정부 정책 간담회. 전부 무시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일정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흘 동안 연락을 끊었으니 회사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다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영자 씨가 왔어요. 로비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깐 멈추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못 갔습니다. 사흘째잖아요. 네. 영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침묵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수진이 편지 가져왔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 씨의 손에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얇은 편지 봉투, 앞면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수진 씨의 글씨였어요. 결혼했을 때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던 그 글씨, 25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 씨에게 네 글자가 눈에 꽂혔어요. 수진이가 죽기 보름 전에 썼어요. 힘들어서 글씨가 많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썼대요. 영자 씨가 봉투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준이한테 말했어요. 이거 아버지한테 전해달라고. 서준이가 나는 그 사람한테 줄 게 없다고 했는데 제가 대신 가져온 거예요. 서준이가 주지 않은 편지를 영자 씨가 대신 가져다 준 겁니다. 수진 씨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혼자 읽으세요. 저는 갈게요. 영자 씨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로비에 저 혼자 남았어요. 무릎 위에 하얀 봉투 하나. 25년 만에 수진 씨가 보낸 편지. 봉투를 여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 입구를 찢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열어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흰 편지지 2장.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떤 글자는 힘이 빠져서 거의 안 보였고 어떤 글자는 볼펜을 꾹 눌러서 종이가 패여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힘으로 쓴 글씨라는 게 보면 알았어요. 정수 씨에게 이 편지를 쓸까 말까 오래 고민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면서 마지막에 편지를 쓰는 게 비겁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도 씁니다. 안 쓰면 다음 세상에서도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정수 씨, 왜 임신 사실을 숨겼냐고 물으실 거예요. 이유가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아이를 지키려고요. 시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애만 낳으면 내가 기를 필요 없다. 우리가 키운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재벌가 법률팀이랑 저 혼자 양육권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없잖아요. 아이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숨기고 도망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혼 전날 밤에 정수 씨한테 물었잖아요. 어머니한테 한 번만 말해줘. 그때 정수 씨가 입을 열면 저는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정수 씨가 나를 잡으면 이 아이가 있다고 말할 작정이었어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있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아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는 결혼은 아이한테 독이구나. 3번째는 자존심이에요. 위자료 한 푼 안 받은 것도 자존심이었어요. 구걸하면서 살기 싫었어요. 나도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우겠다고 결심했어요.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수 씨, 원망은 안 했어요. 진짜예요. 화가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원망은 안 했어요. 정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니까. 저도 약했어요. 말하지 않은 것도 약함이잖아요. 둘 다 약했던 거예요. 서준이 얘기를 할게요. 이 아이가 정수 씨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눈이며 코며 잠잘 때 배 위에 손 올리는 버릇까지. 처음에는 그게 미웠어요. 솔직히요.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정수 씨가 보이니까.
그런데 서준이가 웃으면 정수 씨 결혼식 날 웃음이 겹쳐서 그때마다 마음이 풀어졌어요. 서준이한테 아빠 욕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아이한테 아빠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이를 망치는 거니까. 매년 정수 씨 생일에 케이크를 샀어요. 작은 딸기 케이크, 촛불 꽂고 서준이랑 둘이 앉아서 불었어요. 서준이는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매년 저는 옆에서 다른 걸 빌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서준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25년 동안, 15년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서준이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랑 같이 정수 씨 사무실 주소로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석 달을 기다렸어요. 안 오더라고요. 그때 포기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정수 씨, 혹시 그 편지를 못 받은 거면, 누군가 막은 거면, 그러면 저한테도 정수 씨한테도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서준이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차갑게 굴어도 이해해 주세요. 아빠 없이 25년을 산 아이예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저를 닮아서요. 시간을 주면 돼요. 이 아이는 정수 씨를 닮은 게 눈코만이 아니에요. 따뜻한 것도 닮았어요. 다만 표현을 못하는 것도 닮았지만 마지막으로 다음 세상이 있다면 정수 씨, 그때는 조금만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나요. 한마디만 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 저도 숨기지 않을게요. 그때는 셋이서 같이 살아요. 고마웠어요. 25년 전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싸준 도시락 반찬, 정수 씨가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한다는 것, 저는 하나도 안 잊었어요. 수진 올림. 편지가 끝나는 곳에서 글씨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진 올림 4글자는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볼펜이 미끄러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종이에 동그란 얼룩이 몇 개 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어요. 수진 씨가 이 편지를 쓰면서 울었다는 걸 그 얼룩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울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른 건지 아니면 눈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감정인 건지 그냥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사람처럼 한마디만 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요. 그 문장이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마디. 25년 전에 저한테 부족했던 건 그 한마디였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 수진 씨는 죽을 때까지 그 한마디를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15년 전 편지. 수진 씨가 보낸 편지를 제가 못 받았다는 건 누군가 중간에서 막았다는 뜻입니다. 15년 전이면 서준이가 10살. 초등학교 입학 사진을 넣었다고 했어요. 사무실 주소로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고. 그 편지가 제 손에 왔으면, 아이 사진을 봤으면, 1시간 거리, 수원, 차를 몰고 갔을 겁니다. 그 즉시 누가 막았는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온 편지를, 며느리의 편지를, 아이 사진이 든 편지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편지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겨지지 않게. 이건 수진 씨가 마지막 힘으로 쓴 거니까. 수진 씨의 마지막 25년이 이 2장에 다 담겨 있으니까.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에.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떠났어요. 하얀 국화와 함께
영정 사진 속 그 웃음과 함께 화장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가는 걸 멀리서 봤습니다. 서준이 옆에 서지 못했어요. 서준이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주차장 끝에 서서 혼자 봤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니 사라졌어요. 수진 씨, 25년 전에 현관문을 닫고 나간 사람이 이번에는 하늘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서서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편지가 있었어요. 수진 씨가 남긴 말. 다음 세상에서는 조금만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나요. 그 문장이 심장 위에서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상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번 세상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 강남 한성그룹 본가. 제가 자란 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 300평 한옥에 관리인이 셋, 경호원이 둘. 대문만 열면 제게 서열 15위의 냄새가 나는 집이에요. 차에서 내려서 대문 앞에 섰습니다. 25년 전 이 대문 앞에서 수진 씨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과일 상자를 들고 어머니가 그 과일 상자를 보더니 이것밖에 못 사왔냐고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랬어요.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어요. 비단 방석 위에 앉아서 인삼차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76세, 허리가 꼿꼿하고 눈이 날카롭고 입이 서늘한 사람.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돌아가신 뒤에는 더했습니다. 왔냐?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지도 않고 말했어요. 사흘 동안 연락을 끊었는데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래요. 자식 걱정을 티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걱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사회를 사흘이나 빠지면 어쩌냐. 박 전무가 난리가. 어머니. 제 목소리가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 집에서 어머니의 말을 자른 사람은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수진 씨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거실 공기가 얼었습니다. 어머니의 찻잔이 잠깐 멈췄어요. 0.5초, 그리고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그 0.5초가 전부였어요. 그게 어머니의 동요의 전부였습니다. 그년이 죽었다며. 그년. 25년 동안 그 호칭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도 그년이고 죽어서도 그년이에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찻잔이 멈췄어요. 이번에는 0.5초가 아니었습니다. 3초, 5초, 어머니의 손가락이 찻잔 손잡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요. 25살. 이혼할 때 뱃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그 소리가 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대답이 그래서였습니다. 손주가 25년 동안 존재했다는 말에 그래서라고요. 그리고 15년 전에 주머니에서 수진 씨의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에 내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제 사무실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준이 초등학교 입학 사진과 함께 15년 전에. 저는 그 편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눈을 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가로챘습니까? 침묵. 5초, 10초,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 전 이혼 전날 밤 수진 씨 앞에서 침묵했던 그 초침 소리와 똑같았어요.
그때는 제가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치웠다. 한마디. 어머니가 인삼차를 다시 들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그년한테서 온 편지가 왜 내 손에 가? 쓸데없는 거 보고 다시 흔들리면 어쩌려고. 쓸데없는 거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이었어요. 이 거실에서 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사람은 55년 동안 없었습니다. 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 사진이요. 10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어머니가 치웠습니다. 흥? 그년이 내 핏줄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제 얼굴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이 얼굴이 제 얼굴이에요. 눈이며 코며 턱선이며 저를 복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보셔도 부인 못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게 어머니가 보여준 가장 큰 동요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년이 아닙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관리인도 경호원도 이 집의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3년 동안 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전 부치고 모욕당하면서도 웃으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캐리어 하나 들고 나간 사람이에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새벽 4시에 식당으로 출근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25년 동안 아들한테 아빠 욕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입이 닫혔어요. 매년 제 생일에 케이크를 사서 서준이랑 촛불을 켠 사람이에요. 아빠 얼굴도 모르는 아이한테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빌게 한 사람이에요. 위암으로 3년을 싸우면서 항암 치료 받느라 식당을 팔았어도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못한 말이 물이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머니. 52세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년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서도 어머니가 대를 끄는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3년이 다 되도록 시도 못 받는다고 하셨죠? 수진 씨가 이혼할 때 이미 임신 6주였습니다. 어머니가 내쫓은 며느리 뱃속에 어머니 손주가 있었어요. 한성그룹의 대가 끊긴 게 아니라 어머니가 끄는 겁니다. 인삼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주름진 손, 76년을 살아온 손, 그 손이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15년 전에 그 편지를 제게 주셨으면, 아이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저는 수원으로 차를 몰았을 겁니다. 그날 당장 서준이를 만났을 거예요. 수진 씨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거예요. 15년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15년을 빼앗은 겁니다. 내가 이 집안을 지키려고. 집안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집안을 지키셨다고요? 어머니가 지킨 집안의 3대 독자 회장이 55세에 혼자 밥 먹고 있습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주도 없어요. 그게 어머니가 지킨 집안입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멈춰서 이 지경이 됐으니까 오늘부로 어머니 경영 참여를 중단합니다. 그룹 고문직 해임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일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76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눈은 불타고 있었어요. 내가 감히 엄마한테 25년 전에는 어머니한테 한마디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잃었고, 제 아들을 잃었고, 25년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합니다. 25년 늦었지만,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가 뭔가를 말했어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았어요. 수진 씨, 이게 25년 전에 했어야 할 한마디입니다. 늦었지만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사는 곳을 알아냈어요. 영자 씨가 알려줬습니다. 수원역 근처 다세대 주택 3층. 수진 씨가 마지막까지 살던 집이에요. 월세 45만 원. 재벌 회장의 아들이 월세 45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다니는 직장도 알았어요. 중소기업 격리팀.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와서 작은 회사에 취직한 겁니다. 한성그룹 계열사에 지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 회사 근처에는 가기 싫었겠죠. 첫날, 서준이 회사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이에서 서준이를 찾았어요. 검은 패딩에 가방을 메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서준아. 서준이가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1초,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쫓아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얼굴만 보면 됐으니까. 둘째 날,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직접 했어요. 55년 인생에서 도시락을 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밥을 하는 법도 몰랐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수진 씨가 매일 아침 도시락에 넣어줬던 반찬이에요. 형편없었습니다. 타고 부서지고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서준이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 서준이가 나왔습니다. 서준아, 밥 먹었냐? 서준이가 멈추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든 채 서 있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힐끗 봤습니다. 수천억짜리 오버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상했겠죠. 셋째 날, 서준이 앞에 도시락을 놓고 왔습니다. 회사 1층 경비실에 맡겼어요. 이름표를 붙여서 한서준님에게 저녁에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도시락이 아직 있냐고. 아, 그거요. 찾아가셨는데요. 가져갔어요.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져가긴 했습니다. 넷째 날도 갔습니다. 다섯째 날도요. 매일 갔어요. 도시락을 싸서 계란말이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검게 탔는데 나흘째부터는 모양이 잡혔어요. 일주일째에는 제법 먹을 만해졌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배웠어요. 55세 재벌 회장이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 보면서 계란말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서준이가 도시락을 가져갔어요. 어떤 날은 안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지 않은 날에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회수해 왔어요. 집에 가져가서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서준이가 안 먹은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 계란말이가 짜더라고요. 눈물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도시락은 이틀에 한 번쯤 가져갔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가져가면 그냥 가져가고 안 가져가면 그냥 안 가져가고 그래도 갔습니다. 수진 씨가 그랬잖아요. 시간을 주면 돼요. 수진 씨는 25년을 기다렸는데 저는 25일도 못 기다립니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서준이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갔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차 안에서 그걸 봤어요. 서준이가 회사 현관에서 비를 피하면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서준이 앞에 우산을 펼쳐서 씌워줬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비에 젖은 제 얼굴과 젖지 않은 서준이의 얼굴이 우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어요. 비 온다. 그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 바보 같은 말. 비 오는 걸 눈으로 보면서 비 온다라니. 서준이가 2초 동안 저를 봤어요. 그리고 우산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우산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비를 맞으면서 서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한마디가 아쉬웠지만 우산을 받아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건네지 못한 사람이 우산 하나 건네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받아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도시락을 싸서 서준이 회사 앞에 섰습니다. 경비실 아저씨가 저를 알아볼 정도가 됐어요. 아, 도시락 아버님 오셨어요? 하고 웃으면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님.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세상에서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경비실 아저씨뿐이었거든요. 계란말이가 제법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타고 부서지던 게 석 달이 되니까 모양이 잡혔어요. 김치볶음밥도 배웠고 제육볶음도 해봤습니다. 55세에 처음 잡은 칼이 어색했지만 매일 하니까 손에 익더라고요. 수진 씨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건 말없이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걸 3년 동안 매일 아침 해준 거였어요. 저는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준이와의 사이도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 한 달은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도시락을 매일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달에는 가끔 경비실에 빈 도시락통을 돌려놓았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서준이가 씻어서 돌려놓은 겁니다. 빈 도시락통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이가 보낸 첫 번째 대답이었으니까. 말은 없었지만 먹었다는 뜻이었어요. 잘 먹었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석 달하고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시락을 싸면서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가 건네준 물건이 있었어요. 발인 날 영자 씨가 작은 봉투를 하나 더 줬었거든요. 이건 수진이 지갑에 있던 거야. 서준이는 모를 거야. 봉투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준이 돌 사진이었어요. 하얀 돌복을 입은 아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 2개 났더라고요. 아랫니 2개. 그걸 드러내면서 방긋 웃는 얼굴이 제 어릴 적 사진과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앨범에 꽂아둔 제 돌 사진.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수진 씨 글씨가 있었어요. 서준이 첫 번째 생일. 아빠를 닮아서 참 잘생겼다. 그 사진을 복사했습니다. 한 장은 제 지갑에 넣고 한 장은 도시락통 뚜껑 안쪽에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리고 메모지를 한 장 넣었습니다. 이 사진을 25년 늦게 봤다. 미안하다. 그날 저녁 회사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서준 씨가 잠깐 기다려 달래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회사 앞에 섰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서준이가 회사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메모지와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준이의 눈이 빨갰어요. 울었다는 게 얼굴에 다 보였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봤어요. 5초? 10초? 이거. 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 넘게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의 첫마디였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응. 엄마 지갑에. 서준이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돌복을 입은 자기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한번 쓸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진 씨가 영정사진에서 웃던 그 눈으로 서준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니요. 아직. 겨우 대답했어요. 그럼 같이 먹어요. 서준이 집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 집이었어요. 수진 씨가 운영하던 식당도 김치찌개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우연인지 서준이가 일부러 그런 건지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 김치찌개 2뚝배기, 밥 2공기.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이가 밥을 먹었어요.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떨려서 밥알이 흘렸어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뜨거운 건 알겠는데 짠 건지 매운 건지 눈물이 자꾸 밥 위에 떨어졌거든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55세 재벌 회장이 동네 김치찌개 집에서 밥 먹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앞치마 거리에서 냅킨을 한 장 뽑아서 제 앞에 놓았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냅킨 한 장. 말은 없었어요. 밥 먹다 말고 울고 있는 아버지한테 휴지 한 장을 건넨 게 전부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냅킨 한 장이 25년 동안 받은 어떤 계약서보다, 어떤 훈장보다, 어떤 결제 도장보다 무거웠어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서준이가 먼저 일어나면서 계산대로 갔어요. 제가 내가 내게 하려는데 서준이가 이미 카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7,000원이에요. 서준이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무표정하게. 김치찌개 1인분 3,500원. 2그릇이면 7,000원. 수천억짜리 회사를 가진 아버지한테 7,000원짜리 밥을 사준 겁니다. 그 7,000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식사였어요.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어요. 마주 앉아서 밥만 먹었습니다. 서준이가 먼저 말을 건넨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매주 왔습니다. 제가 밥 먹자 하면 서준이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 하나에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니까 서준이가 가끔 먼저 물어봤어요. 이번 주 언제 와요? 그 문장 하나에 한성그룹 주가가 10% 올라도 이렇게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2달 뒤에는 일주일에 3번이 됐어요. 서준이가 회사 근처 맛집을 찾아놓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진 한 장. 여기 괜찮대요. 제가 부하 직원 수천 명한테 보고를 받지만 그 카톡 한 줄보다 기쁜 보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발인 후 6달째 되던 날, 수진 씨 묘소에 처음으로 같이 갔습니다. 수원 외곽의 작은 납골당이었어요. 수진 씨 사진이 유리 안쪽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영정 사진과 같은 얼굴. 웃고 있었어요. 여전히. 서준이가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 저는 옆에 서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준이가 유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데려왔어.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 앞에서 직접 부른 게 아니라
엄마한테 말하면서 나온 거였지만 그래도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데려왔어. 그 네 글자가 25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채웠어요. 유리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수진 씨의 웃는 얼굴 앞에서 수진 씨 데려왔습니다. 25년 걸렸지만 당신이 기른 아들이 저한테 밥을 사줬어요. 7,000원짜리 김치찌개를. 그리고 오늘 저한테 아빠라고 했어요. 당신한테 한 말이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때는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나자고. 기다려주세요. 이번 세상에서 남은 시간 동안 서준이 옆에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25년 못한 거 남은 날들로 갚겠습니다. 충분하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전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만나면 그때는 처음부터 셋이서 같이 밥 먹어요. 서준이가 결혼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상대는 서준이 대학 동기래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아이. 수진 씨처럼 웃는 게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서준이가 처음 소개해줬을 때 아버지, 인사드릴 사람이 있어요 했어요. 아버지. 서준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호칭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저기요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장님이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날 전화를 끊고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회장실에서 결혼식 준비를 같이 했어요. 서준이가 제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에서 축사 대신 편지 하나 읽어줄 수 있어요? 편지? 엄마가 아버지한테 남긴 편지. 그거 마지막 부분만. 수진 씨의 편지. 코트 안주머니에서 시작해 지금은 제 서재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 편지. 그래. 읽을게.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준이가 턱시도를 입고 나왔어요. 제가 27살에 입었던 턱시도와 비슷한 핏이었습니다. 똑같은 어깨폭, 똑같은 턱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의 저를. 그런데 하나 달랐습니다. 서준이 옆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30년 전 제 옆에는 어머니의 냉담한 시선만 있었지만 오늘 서준이 옆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하객석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경영 참여를 중단당한 뒤 반년 동안 저와 연락이 끊겼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다. 짧게, 서준이 한번 보고 싶다. 저는 서준이한테 물었어요. 서준이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돼요.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어머니가 서준이를 처음 본 날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서준이 얼굴을 보시더니 제 어릴 적 얼굴과 겹쳐 보이셨는지 입술이 떨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건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미안하다. 어머니가 서준이한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76년 인생에서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고개를 숙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서준이가 대답했어요. 일어나세요, 할머니. 그게 전부였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것만으로 어머니는 한참을 울으셨습니다. 결혼식장, 축사 시간이 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객 300명이 저를 봤습니다. 제게 인사도 있었고 서준이 친구들도 있었고 수진 씨의 옛 식당 손님들도 와 있었어요. 영자 씨가 앞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의 편지. 흰 편지지가 조명 아래에서 빛났어요. 이 편지는 제 아내가 제 아들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면 정수 씨, 그때는 조금만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나요. 한마디만 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 저도 숨기지 않을게요. 그때는 셋이서 같이 살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웠어요. 25년 전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싸준 도시락 반찬, 정수 씨가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한다는 것, 저는 하나도 안 잊었어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하객석이 조용했어요. 울음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수진 씨,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말한 다음 세상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상에서 늦었지만 서준이 옆에 섰습니다. 오늘 서준이가 결혼합니다. 당신이 25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서 오늘 가정을 이룹니다. 서준이를 봤어요. 서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턱을 깨물고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신부가 서준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셋이서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하객석에서 누군가 크게 울었습니다. 영자 씨였어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았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아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넓어진 어깨, 단단한 팔, 수진 씨의 따뜻함이 이 아이한테 그대로 갔더라고요.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 살아라.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서준이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작게, 저한테만 들리게. 아빠, 고마워요. 지금은 결혼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준이 부부와 일주일에 3번 밥을 먹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수원 동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요. 수천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25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43층 회장실에서 비서가 가져다 주는 도시락을 혼자 먹었어요. 맛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7,000원짜리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맛의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서준이가 며느리한테 제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좀 늦은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착한 사람, 늦은 사람. 수진 씨가 했던 말과 한 글자 다릅니다. 약한 사람이 늦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한 글자를 바꾸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정해진 나이가 없다고. 25년 늦었어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한마디가 늦었을 뿐 마음은 25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수진 씨, 다음 세상에서 만나면 그때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를요.